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8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많이 지나갔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부분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3단원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그 문화 부분에 가장 쉬운 부분, 이제 그 문화의 특징 뭐 이 정도만, 그거만 조금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번 시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74페이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확대가족이 많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인성이나 예절교육을 집안에서 담당해 왔대요. 즉 이제 뭐 교육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교육이나 사회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좀 당연히 노인들 돌보는 것, 뭐 노인부양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은 어디에? 학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고, 노인 부양하는 것은 이제 가족과 정부의 공동 책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 이거는 출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게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니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사회화 기능,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학교에 나서 교육하는 거 사회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가미 노락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긴 나와 있지 않고요. 리을 사회복지 기능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렇죠? 노인 부양 같은 경우 그걸 사회복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노인 부양 기능이나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족의 기능에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거랑 참고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서 뺐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갑을 두 학생의 가족에 대한 정의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가족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단일 가구의 사회 집단이다. 이거는 가족의 혈연적 기능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혈연 기능, 혈연적인 부분. 을 같은 경우는 가족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가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가족의 뭐 기능? 이런 쪽에 좀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볼게요. 갑과 을은 모두 확대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을 같은 경우는 확대 가족을 굳이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요. 갑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확대 가족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즉 혈연과 관련된 내용이고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 가족의 크기, 구성원 이런 것까지는 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갑은 을에 비해서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을이죠, 그렇죠? 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을은 갑에 비해서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을 중시한다.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을 중시하는 거는 혼인, 혈연, 뭐 입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던 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새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하기에는 을의 정의가 더 적합하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혈연 기능, 아까 뭐 출산이라든가 사회 재생산 기능 이런 걸 강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뭐 부부가족,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애 안 낳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너 동성 결혼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갑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다만 을 같은 경우는 기능 자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동성끼리 만나서 동성이 결혼을 해도 그 가족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하기에는 을의 정의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국제 결혼에 의한 가정은 갑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이 아니지만 을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국제 결혼은 어쨌든 혼인에 의한 것이고요. 그건 혈연적인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뭐 갑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뭘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갑이
혼인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 어떤 기능이요? 뭐 그 출산이라든가 출산과 같은 그 사회 재생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뭐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너는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AB 지역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A 지역의 확대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A 지역의 확대가족 보면 되겠죠. A 지역의 확대가족 일단 확대가족은 한부모와 기혼자녀 그리고 3세대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치시고 이렇게 두 개 합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치시면 8.1%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치시면 5.0% 해서 아 맞구나 라고 하시면은 한 번 시험 더 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8.1이고 이게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게 맞다 하시면 안 되고 기타 가구 보셔야죠. 기타 가구.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 가구는 1인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4세대 이상 가구죠. 그렇죠? 4세대 이상 가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4세대 이상 가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확대가족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대가족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 기타 가구에 있는 4세대 가구까지 포함한다면은 8.1%보다 올라갈 것이고요. 5.0%보다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8.1에서 5.0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고요. B지역 볼게요.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볼게요. 여기 62.4%고 43.4%예요. 한부모와 미혼 자녀가요. 다 핵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핵가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은 시험 다시 보셔야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도 포함해야 되죠? 부부가구까지 포함해야죠. 그렇죠? 부부가구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도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3번 보겠습니다.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가족 수가 핵가족의 수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핵가족은 어디죠? 90년에 이만큼이죠. 사실 핵가족만 보셔도 돼요. 핵가족이 지금 이미 몇 프로예요? 76.7%잖아요. 핵가족이 이미 76.7%인데 나머지가 아무리 높아져 봤자 핵가족이랑 확대가족 중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핵가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76.7%가 이미 핵가족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대체 확대가족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1세대 핵가족 수는 일단은 부부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8%와 14.2%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죠. 2500 곱하기 14.2%. 이게 뭐예요? 이게 B지역이고요. A지역은 몇이요? 1만 명. 1만 명 곱하기 11.8%입니다. 8%. 계산하셔도 좋지만, 계산하셔도 좋아요. 계산하셔도 좋은데, 딱 보셔도, 그쵸?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500에 14.2%가 클까요? 만에 11.8%가 클까요? 이게 더 크겠죠. 자,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계산은 여기 써놨어요. 여기 답지 해설에 써놨기 때문에 계산은 굳이 안 할 테고, 만이 훨씬 크죠. 그쵸? 이게 훨씬 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지역이 B지역이 A지역보다 적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678페이지 갈게요. 678페이지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족 형태와 관련된 추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가는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한 사회래요. 따라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그에 부합한 가족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나는 부부 또는 부부 외에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형태가 보편화된 사회고요. 그리고 공업화 이후에 직업이 분화되고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증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농촌, 이쪽은 뭐 도시화된 곳, 그리고 다는 수렵과 채집을 하는 사회고요. 이 사회는 가족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를 이루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이 흩어져 있어서 규모가 작은 단위일수록 적응력이 강하다. 그러면서 젊고 이동해야 될 땐 이동하고요. 그러려면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초원 지역이라든가 뭐 극지방, 극지방 뭐 이런 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도시, 여기는 농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가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이며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였을 것이다. 농촌이 이동성이 높다고요? 농촌은 이동성이 높으면 큰일 납니다. 봄에다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이거를 잡초 뽑고 하다가 가을쯤에 되면 이동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 농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동 생활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농촌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라고 보기 어렵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거는 맞겠죠. 그렇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가능은 아닙니다. 1번 아니에요. 나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전체의 질서를 중요시했다. 가족 전체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건 여러 명이 뭉쳐서 사는 곳이었겠죠. 그렇죠? 어느 쪽에 가깝죠? 농촌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다의 가족 형태는 에스키모인들의 가족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 단위, 자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그때그때 이동을 해가면서 생활하는 것, 이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의 가족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가의 가족 형태는 나의 가족 형태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평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가의 가족 형태 같은 경우 농촌의 가족 형태니까 확대 가족이겠죠. 그렇죠? 확대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되게 끈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죠. 그렇다는 것은 핵가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예요?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결속이 높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즉 핵가족이 부부관계는 더욱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확대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님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핵가족보다는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한정했을 때는 오히려 더 긴밀하고 평등한 것은 어느 쪽이다? 핵가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 평등하다라고까지 써 있잖아요. 그렇죠? 확대가족에서 부부가 평등하냐? 아니죠. 그렇죠? 확대가족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예요? 가부장적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노동력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번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나와 다는 가계의 전통과 영속성을 중시하였을 것이다. 아니죠. 가계의 전통과 영속성을 중시한 거는 농촌에 있던 확대가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80페이지입니다. 그림은 혼인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래요.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네요. 일부 일처고, 나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네요. 일부 다처.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일처 다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나는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나 같은 경우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 성비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자가 너무 많아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너무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를 나와 다와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수이다. 맞죠? 그렇죠? 배우자의 수에 따른 거예요. 즉 남자 입장에서 많은 배우자, 여자 입장에서 많은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명이 한 명의 배우자 수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이야기고요. 가보다 다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가 되겠죠. 왜요?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부부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 여성이 굉장히 많다던가, 혹은 남성이 너무 많다던가, 혹은 남성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던가, 혹은
여성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던가 이런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다 나나 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가가 나타나게 되고 사회의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나나 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나나 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족의 노동력 확보에 유리하다. 이거는 맞죠.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봐봐요. 일부 다처잖아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처가 여러 명 있으니까 출산도 2명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는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뭐 이것도 했다고 뭐 이게 일부 다처제에 막 그 이상한 반감이 있으셔서 막 이렇게 그 문제 틀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죠? 이거 그 일부 다처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다처제의 특징을 묻는 거지. 일부 다처제와 그 일부 일처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표는 각국의 가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1990년하고 이제 2010년까지 돼 있고요. 뭐 그 가구 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1995년에 부부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5년에 볼게요. 95년에 부부가구는 12.8%고요. 1인 가구는 12.7%예요. 1인 가구는 12.7%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뭘 물어보고 있어요? 뭘 물어보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구의 인구고요. 1인 가구 인구죠. 그쵸? 그쵸? 만약에 부부가구 1이 있고 부부가구가 1개 있고 1인 가구가 하나 있어요. 그쵸? 그럼 인구는 몇이에요? 1인 가구의 인구는 당연히 1인 가구니까 1명이 되겠고요. 그쵸? 부부가구는 1이 아니죠. 그쵸? 부부는 혼자서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죠. 그쵸? 부부가구는 최소 몇이에요? 둘이죠. 둘. 그쵸? 1과 2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1인 가구가 12.7%고 부부가구가 12.8%예요. 그쵸? 12.8%에 곱하기 몇 하면은 1인 가구 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2하면 되겠죠. 그쵸? 2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8이 일단 11.7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2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보고 12.7, 12.8 이렇게 해갖고 뭐야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부가구의 인구가 곱하기 2, 2배다. 1인 가구의 2배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죠. 그쵸? 왜? 1인 가구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부가구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구수는 부부가구가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요. 됐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 1995년 이후에 확대가족의 비중, 95년 이후에 확대가족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95년 이때 그 확대가족 볼게요. 확대가족의 비율 10%, 8.4%, 7%, 6.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기타 가구에 누가 들어가는가 보여줘. 그렇죠? 일단 기타 가구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고 안 나와 있네요. 기타 가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3세대 이상 가구가 이제 10%, 8%, 7%, 6% 돼 있고 2세대 가구를 보셔야죠. 2세대 가구. 2세대 가구 중에서 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부부와 미혼 혹은 부부와 기혼.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부부와 기혼 자녀가 몇 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틀렸다는 거예요? 95년은 틀렸다는 거죠. 95년은 10%가 넘어갈 거란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5년 이후에 확대가족 비중이 가족의 총가구의 10% 이하이다라고 하는 지문은 일단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누가 부부와 기혼 자녀인지 알 수 없잖아요. 부부와 기혼 자녀가 돼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가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8.4%보다 반드시 높아질 것이고 그게 10%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니은은 아니고요.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죠. 요 셋이 친족 가구예요. 셋이 친족 가구인데 그 중에 66.3% 당연히 과반 넘고요. 63.2% 당연히 과반은 넘죠. 60.8% 과반이 넘고요. 55.4% 과반이 넘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49.3%죠. 그런데
친족 가구 중에서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친족 가구 이거 계산하시면 70%가 조금 넘을 거예요. 70 몇 프로 중에서 49%니까 당연히 과반을 넘는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가구수 증가율은 총 가구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 일단 총 가구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총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총 가구수의 증가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부가구의 증가율이 있겠죠. 만약에 총 가구수의 증가율과 부부가구의 증가율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부부가구의 증가율은 1990년이든 2010년이든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구 증가율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부부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 가구수의 증가율이 부부가구 증가율보다 더 커져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부가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여기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부가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총 가구수의 증가율보다 뭐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부부가구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리을도 맞다고 하셔서 기억 디귿 리을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옆에 있는 681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지역별 전입률과 전출률이 다 있고 여기서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돼 있고 경제적으로 뭐 발달된 지역이라고 돼 있죠. 뭐 활성화된 지역 여기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농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출률과 전입률 직관적으로 그냥 인식했을 때 농촌이 더 전출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도시가 더 전출률과 전입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농촌의 전출률이 도시의 전출률보다 높다는 인식이 검증되었다. 검증된 게 아니죠. 그렇죠?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고요.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은 인구의 전입률이 전출률보다 높다. 전입률이 전출률보다 높다. 뭐 볼게요. 그 전입률과 전출률이 더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 비슷한 비율이니까요. 전출도 적고 전입도 적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균형 개발이 인구 이동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균형 개발이 인구 이동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진 않죠. 그렇죠? 균형 개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균형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도시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뭐 전출이나 전임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도시화가 되면 오히려 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입과 전출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전입과 전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이동을 억제한다? 틀린 얘기죠. 그렇죠? 균형 개발하면은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연구로 입증을 한 겁니다. 보시고. 과학적 지식은 직관적 통찰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은 이거 지문 자체가 틀렸어요.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검증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직관적 통찰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자료 분석, 해석, 실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직관적 통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쓰는 거니까 전혀 틀린 내용이죠. 일단 문장 자체가 틀린 내용이니까 4번은 틀렸고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은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답은 5번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자료가 다른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자료를 보여주려고 이번에 문제를 냈습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682페이지입니다. 그림에 가에서 다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공공지역은 대체로 A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사회에서 이후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는 A, B로 분화되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겠죠? 2차 산업의 비중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당연히 도시가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농촌이 될 것이고요. 농촌의 특징, 가나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적 동질성, 맞아요. 맞아요. 공식적인 통제? 아니죠. 농촌은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비공식적인 통제를 더 강조합니다. 그 마을에 뭐 관습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나아가 보시면 왔잖아요. 나아가 공식적 통계인데 공식적 통계가 많잖아요. 그죠? 아니고요. 전출과 전입이 적은 거.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나가 틀렸으니까 1번 아니고요. 1차적 인간관계 크다. 맞네요. 맞아요. 예. 공동체적 가치관 크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문화적 동질성 적다. 아니죠. 문화적 동질성을 아까 얘기했지만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2번도 아니겠네요. 하나씩 볼게요. 또 비공식적 통제 크다. 맞죠? 비공식적 통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농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업의 동질성. 그렇죠? 농촌은 대부분 직업이 비슷해요. 왜? 농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업의 동질성 크다. 맞는 이야기고요. 사회 이동이 적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답은 3번이네요. 요거 적용하셔서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사회 이동. 농촌은 사회 이동이 많습니까? 많다고 돼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사회 이동 적어요. 사회 이동 굉장히 적습니다. 직업의 다양성 적죠. 근데 여기 많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경제적 계층화 크지 않다. 이거는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 사회 이동과 직업의 다양성 가나가 틀렸으니까요. 어차피 한 김에 5번까지 봅시다. 전출과 전입. 그 농촌 같은 건 전출과 전입이 많다고 해서 적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출과 전입이 적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에요. 1차적 인간관계 크다. 맞는 이야기죠. 농촌은 1차적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공동체적 가치관 크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작다고 돼 있으니까 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하나씩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림은 도시와 농촌을 도식적으로 비교한 것이래요. A, B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인식 비율이 높고 현 주택 평균 거주 시간이 높대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농촌과 도시 중에 농촌이죠. 그러면 A 지역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농촌이 될 수 있겠고, 같은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도시 쪽이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가 되겠구나. B 지역은 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는 B에 비해 전출과 전입이 많고 2차적 인간관계가 강조된다. 2차적 인간관계가 강조되고 전출과 전입이 많은 것은 농촌이 아니라 그 도시죠. 도시.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A는 B에 비해 A는 비공식적인 규제보다 공식적인 규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공식적인 규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죠. 도시.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A는 B에 비해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중시된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중시되는 것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 인격적이고 대면적인 관계가 강조된다. 인격적이고 대면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것은 농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틀렸고요. B. 도시는 A에 비해서 직업 구성이 다양하고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 도시에 대한 설명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 같은 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도시하고 농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686페이지입니다. 686페이지 8번 문제요. 다음 글의 내포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도시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금융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대도시가 등장하고 있대요. 이러한 도시에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과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서
중간층이 도시 빈면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대도시로 이주해서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메우기 시작했고요. 이들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도시에 따라서는 이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내포된 사회학적 개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계화 있나 보죠. 세계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의 대도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그쵸? 세계화죠. 이거 세계화죠. 이거 세계화에 해당한 얘기고요. 탈도시화 없죠? 탈도시화가 어디 있어요, 그쵸? 다 지금 도시의 특징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도시에 뭐 새로운 특징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고, 도시가 갑자기 뭐 농촌으로 변하고 탈도시화 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쵸?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구조적인 이동 나와 있나?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러한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산업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의 변화는 구조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뭐 일자리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 구조적 이동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구조적 이동 있어요. 과잉 도시화 이거 어디 있어요? 과잉 도시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과잉 도시화 어디 있어요? 뭐 도시가 너무 발달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과잉 도시화 없고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있죠, 뭐예요?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 이거는 뭐란 얘기예요? 산업구조가 발달했다는 얘기고 그 산업구조 발달에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몇 번이요? 기억, 디귿, 미음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86페이지 1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를 하고 있는 각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올바른 지역사회 개발 방식은 우리 사회 산업화 시대의 가족 성공 방식과 유사하다. 장남을 출세시키면 다른 형제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역사회 개발을 지금 가족에 비유해서 장남을 출세시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출세를 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준다? 다른 형제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뭐 집중 개발, 예. 집중 개발 혹은 직접 개발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 을 같은 경우는 장남만 출세시키면 다른 형제들은 가난에 빠지기 마련이고 혜택을 받지 못한 형제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없으면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개발을 의미하고 있죠. 균형 개발. 예. 두 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직접 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한다. 그건 맞죠, 그렇죠? 왜? 어느 한 군데를 집중해서 개발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크게 발전시킨 다음에 그 혜택으로 누구한테 넘겨주겠다, 주변에다가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그 개발론자들의 그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맞는 이야기고요. 을은 하향식 의사결정에 따른 개발을 강조한다. 하향식 의사결정에 따른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집중개발 쪽입니다. 네.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여기를 발전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발전시켜라. 여기만 집중해서 발전시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향식 의사결정에 따른 개발은 일반적으로는 집중 쪽이 직접 개발이 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틀린 이야기죠, 그렇죠? 을이 아니라 갑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갑은 형평성은 을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갑이 효율성, 을이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을보다는 갑이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을이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 중시하고 있고요. 경제 선진국에서는 을보다 갑의 견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균형 개발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균형 개발을 막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균형 개발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681페이지에 3번 문제요. 다음은 각국의 지역개발 정책과 이에 대한 두 지역의 반응이래요.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거점 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즉 정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개발을 추구했죠. 그렇죠? 균형 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A지역 같은 경우 뭐라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거 뭐 집적 개발, 뭐 집중 개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B지역 같은 경우 우린 찬성한다고 하는 거죠. 균형 개발에 찬성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균형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A지역은 정부의 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맞죠?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 경제의 희생을 감수해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고요. A지역과 달리 B지역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말은 조금 너무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우린 이 개발을 찬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뭐 자기 지역을 위한 내용이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본다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간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A, B 지역 모두 국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있는 건 오히려 B 지역이 가깝죠. 그렇죠? B 지역이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A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답은 기역과 니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공공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방침을 저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대요. 그 결과 소득도 증대되고 자연환경도 보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는 뭐 균형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균형개발. 네. 아마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밑에. 아마존 유역은 지구의 허파라 불릴 정도 산림이 울창한 곳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을 허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개발의 범위와 한도를 정하고 있죠. 이것도 뭐에 대한 이야기요? 균형 개발에 대한 이야기죠. 즉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집적이익과 관련한 도시화의 진행 과정을 도식화한 거래요. 가에서 다 시기에 나타났을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이게 직접 이익이 있을 때, 그리고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익이 발생할 때는 계속 이제 그 도시화를 할 것이고, 직접 불이익이 커지게 되면은 도시화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가시기 전반부, 이렇게 딱 나눌게요. 네, 요 정도, 여기죠, 여기. 농촌과 도시의 생활 양식은 거의 유사해져 간다. 아니죠. 어떻게 유사합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요. 가시기 후반부 도시의 인구 집중이 갈수록 빨라진다. 그렇죠? 이때 여기 점점 이제 그 도시화가 훨씬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시기 전반부에 이렇게 나누시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고 나시기 전반부에 귀농 인구가 급속도로 는다. 귀농 인구가 왜 늡니까? 여기 점점 그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귀농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나시기 후반부에 도시의 인구의 순유입 마이너스로 전환. 도시의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진 않아요. 왜? 아직까지 격차가 크거든요. 아직까지 격차가 크고 이 직접 이익이 더 직접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유입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물론 인구 유입이 이때만큼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플러스 유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요. 다시기는 도시의 거주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 그러면은 직접 불이익이 커졌는데요. 직접 이익보다. 당연히 만족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때쯤에 이제 도시 유입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 한 2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691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가는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청소년 문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화인, 문화상품권 이런 거는 좁은 의미의 문화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좁은 의미의 문화, 가 맞습니다.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도 당연히 좁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 너 정말 스마트하구나. 너 문명의 혜택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핸드폰을 안 쓰거나 혹은 폴더폰 이런 거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놈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와 같은 문화도 어디에 포함된다? 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가와 나는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문화는 어떤 문화든지 간에 모든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 맞는 이야기고요. 가와 달리 나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가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 문화에서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문화는 차이점은 뭐다? 평가. 네. 평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좁은 의미,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넓은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나라 사람은 개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은 바우바우, 러시아 사람은 뭐 가부가부라고 듣는데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이런 얘기죠. 이거 딱 보시면은 사실 그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습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멍멍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멍멍이라고 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바우바우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우바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성과 관련된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1번. 각 사회의 언어가 다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소리를 표현하는 것뿐인데요.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소리를 듣는 인간의 능력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소리를 듣는 능력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학습되었는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건 맞죠. 이게 정답이겠고요. 왜? 야, 걔는 멍멍이라고 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개 소리 흉내낼 때 다들 바우바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우바우로 듣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내용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이겠고요. 일란성 상생아도 개 짖는 소리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개 짖는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문화의 경계를 구분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뭐 개 짖는 소리 갖고 무슨 문화를 구분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를 조금 더 봤는데요.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화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